이번 시간에는 이 고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용 정책은 정말 참 복잡해요. 이게 왜냐하면 정책도 수시로 달라지는 것도 많고요. 무슨 고용 정책에 이렇게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어떤 제일 간단하게 정리하는 데는 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일단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지원이 있고 고용 조정 지원, 또 안정 지원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용 촉진 지원. 도대체 무엇이 뭐가 뭔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용 창출 지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고용을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용을 조정 지원, 안정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고용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용은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다 쓰고 있는 분야죠. 그 다음에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지속으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뭔가 더 좋은 인센티브, 자극제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직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촉진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제가 저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해보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고용 창출 지원은 그러니까 이제 창조 촉입니다. 창출. 왜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문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익혀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 종류들이 밑에 세부 명칭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창출 지원에 들어가는지, 조정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지, 촉진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지, 이 카테고리를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제 찾는 방법에서 이렇게 일자리 함께 지원하기 시간제 이렇게 유망 창업기업 해가지고 창출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창을 전환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창을 바꿔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한번 창출해 본다, 이런 관점에서 키워드를 일시창 전환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창 전환에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고용 조정 안정을 하는 거는 재유전이다. 재유전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재고용 유지 지원금, 그다음 고용 유지 지원금, 전직 지원 장려금 이렇게 돼서 재유전이라고 했고,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피커제, 그 다음에 임신 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신규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 이렇게 길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피임 신고, 육효는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피임 신고를 하면은 육아휴직을 준다 이런 뜻으로서 고용 촉진 사업의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고, 또 대부분의 문제는 또 일부 문제는 대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 키워드를 정리 안 하면은 답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가미해가지고 풀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원래 1회 시험에 나왔죠.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유지하니까 재유전할 때 유지하는 건 뭡니까? 유지하는 건 고용 안정, 고용 조정 지원에 해당되겠죠. 실직자를
채용하는 것, 실직자를 채용을 하는 거는 다시 이제 이건 어찌 보면 고용 창조 작업이 되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을 한다는 건 고용 촉진 사업.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 전체 모아서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이런 것들을 세 개를 포괄하는 게 바로 고용 안정 사업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몰라도 이 답은 찾을 수 있겠죠. 왜? 이게 이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안다고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몰라도 이건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48-2번 문제인데, 고용정책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근본 정책과는 이게 동떨어진 것입니다. 정책 중에서 가장 하급 정책이라고 하죠. 소극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실업 크레딧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죠.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업 크레딧 지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기본 정책과는 뭡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에서도 나올 거예요. 아마 노동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데서도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주 소극적이다. 근본 목적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책과 조금 거리가 원래 먼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실업급여죠. 이것도 뭐냐면 소극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돈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 정책이죠.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그걸로는 근본적 정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고용 안정 사업입니다. 안정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용 안정 사업은 위에 키워드를 보면 뭡니까? 재유전이죠. 재유전. 안정 사업은 재유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일시창 전환이라고 한 게 뭐냐면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죠. 고용 창출 지원 사업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전문 인력은 일시창 전환에 이 전문 인력 활용 장려금은 이거는 고용 창출 사업입니다.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용 안정 지원 또는 고용 조정 지원은 아까도 봤다시피 재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고용 유지 지원금 또는 전직 지원 장려금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이죠. 고용 안정 사업에. 그러면은 제가 요것도 저도 지금 혼돈이 오네요. 요거는 지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이게 고용 창출 사업인데 이게 2번에 들어갔네요. 요거는 제가 조금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용 안정사업. 48번은 저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이거는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4번은 요거는 고용 안정사업은 재유전이라고 했죠. 재유전에 나오는 것은 유지지원금 요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5의 고용 안정사업 중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안정사업은 재유전인데 일시창 전환은 고용 창출에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다른 것은 고용 안정사업 중 한번 봅시다. 고용 안정사업의 창출 지원, 그 다음에 조정 지원, 촉진 지원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현재 보면은
환경개선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그 다음에 일시창 전, 시간제 일시창 전환, 요거는 전부 다 뭡니까? 고용 창출 작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유지 지원 자금은 이거 분야가 다르죠. 그래서 이 번지수를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히면 됩니다. 요거는 일시창 전환, 요거는 고용 뭡니까? 창조 초기의 창조 사업이고, 일시창, 그 다음에 일시창 전환, 요 세 개는 쉽게 말하면은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성격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만만치가 않죠. 말하는 저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정말 이거 머리 아프다 싶으면은 이거 빼고 딴 거 공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뜻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이것이 보통 출제 빈도를 제가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1에서 1년에 3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 중에서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도저히 힘들다 싶으면은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 딴 걸로 점수 취득하는 것도 이게 합격하는 그 매가 됩니다. 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용 관련 지원 제도나 이게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일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로 봐서 고용 안정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고용 조정 지원은 재유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러죠. 재유전 되는데 전직 지원 장려금은 일시창 전환해서 이것은 고용 창출 지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숨을 돌리고 이제 워라밸 장려금입니다. 워라밸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 안 들으셔도 아시겠죠? 일을 또 하면서 또 즐기기도 하는 이런 그 균형을 맞춰주는 장려금인데 여기에서 임신 근로자의 임금 감소 보전금은 월 최대 2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입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받아보신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30만 원 받았다 하면은 10만 원 더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고용을 주제로 하는 통계가 아닌 것이라고 했거든요. 다 좋은데 노동 비용은 이 고용을 통계로 하는 건 아닙니다. 비용은 이게 통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정책을 대상자별로 구분할 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아닌 것인데, 자 여기서 고용 허가제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한번 보면은 고용을 허가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허가하는 게 아니죠. 외국인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고용 허가를 받고 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사업체 노동력 조사 이거 아마 이거는 하도 자주 하니까 만약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직원으로 근무했으면 아마 이런 조사를 받아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말이죠. 매월 합니다. 매월 해요. 매월 하는데 이걸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다 통계를 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말이죠. 분기로 하거나 또는 매년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사는 매월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체 노동 조사는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네. 조사 주기 연결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연 1회가 아니고 매월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거 조사하는 거요. 안 나오니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이런 조사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나오지 딴 거 이것까지 또 익히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14번 보면은 자 무슨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한눈에 이제 뚝 띄는 게 나와요. 여하튼 요거 나오면은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뭘까요? 쭉 보다가 뭐라도 정부 주도로 해결한다 하면 이건 땡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이 경제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경제정책은 뭡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장 경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로 나서는 거는 이런 거 나오면 여하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땡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용 관련 정보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어쩌면은 이 실업급여를 일부러 받으려고 그 근무 조건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하면 이래 해당되도록 만들어 갖고 말이죠.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실업급여의 종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첫째는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두 번째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왜냐면 요 카테고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취업촉진수당에는 4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광주 조직입니다. 광주에 무슨 조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광주 조직. 요거는 광역이란 뜻이고, 주는 이주비라고 하는, 여기 이제 해놨거든요. 실업급여의 종류해 가지고, 첫째는 구직급여가 있고, 두 번째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광주 조직인데, 요 순서는 이대로 안 돼 있지만, 광은 광역 구직 활동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넓은 지역으로까지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뭐 이거를 뭐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주는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쉽게 말하면은 실업자가 직장이 근거리가 아니고 멀리 있을 경우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취업촉진수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는 뭐냐면 아까 뭐 했지 뒤에 나왔지만 청년관계 조기 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취업촉진수당에 들어가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 4개가 취업촉진수당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취업촉진수당에 나머지 4개 중에 1개를 빼고 이 사이에 슬쩍 뭐를 넣느냐면 구직급여를 넣거든요. 그러면 이거 실업급여만 생각하면 구직급여에 이 혼란이 옵니다. 그러나 명확히 보면은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실업급여에 속하고 취업촉진수당은 별도로 구직급여와 별도로 이렇게 광주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노동 관련 법규를 보시면은 이것도 뭐냐면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이게 실시가 되거든요. 고용보험법에. 돈 주는 건 고용보험법에 다 들어가요. 이게 돈을 주는 거는. 그러면은 이 고용보험법에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W로 나와요. 그래서 미리 직업정보론에서도 익히시고 그 다음에 노동 관련 법규에서도 이게 나오면은 반갑죠. 한번 보고 들어가면은요. 친구 만났다 생각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자, 자원해서 직장 옮기는 경우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실업자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한다고 다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전직은 실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신규 취업 때 노동력 수급 현황 뭐 이런 이직 상황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고용 및 실업 동향에 관한 정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목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되겠고요.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돈 주는 거, 예, 이게 땡입니다. 아시겠죠? 공과금 면제주 가는 거요.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했는데, 예, 이거 이제 전부 다 보시면은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게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첫째, 이게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하면 쉬운데,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법률상 적용 대상이 안 돼가지고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 받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서 지원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의 고용안정사업, 고용센터 전국에 있죠. 포항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따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는 고용센터의 고용안정사업에 해당하고 딴 거는 여기에 해당이 고용센터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업무가 나오거든요. 일이 많습니다. 그거 한번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데 단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되 고용보험료를 감액 조정 신청하는 이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고용센터 가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예,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딴 거는 하는데 고용보험 뭐 자격 취득 신고까지는 다 하는데 감액 조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나옵니다만은 신청하는 거는 고용센터에서도 합니다. 이런 신청 행정 업무는 합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고용센터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심사 과정을 심사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런 몇 가지 특징이 이제 고용센터 일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 그냥 위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여자 들어가 있는 거는 왜냐하면 결혼 이민 여성이니까 W밖에 없죠. 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거 바로 뭐라고 했어요? 돈 주는 거는 적극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훈련을 받을 때요, 이 자영업자라든가 이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는 원래 식비를 줍니다. 식비를 하루에 3,300원 줍니다. 3,300원. 네,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66,000원입니다. 이거는 해당이 되면은 이 훈련 받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어려운 게 안 나오고요.
수학이 아니고 산수 정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일단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취업 건수죠. 취업 건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 구직자가 몇 명인가 이게 나와야죠. 구직자 중에서 뭘 해야 됩니까? 구직자 중에서 몇 프로 돼? 취업 인원을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구직자 수가 몇 명이에요? 500명입니다. 아시겠죠? 구인 인원이 구직자 수가 100명이네요. 구직자 수가. 취업 건수는 이 25%라고 돼 있죠? 25%입니다. 그러면은 구직자 수가 100명인데 25%가 취업을 했으니까 25%면은 몇 명입니까? 25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계산 문제에서는 우리 수험자를 혼돈하기 위해서 관계없는 이런 내용이 나요. 여기에서 신규 구인 인원은 이 취업 건수를 산출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여기 혼돈돼서 이 500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직자 수 100명 간단하게 보면 오히려 제일 좋습니다. 구직자 수의 취업률이 25%면 25명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은 어렵지가 않죠. 자, 구인 배수입니다. 구인 배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구직 인원이 나와야 되겠죠. 구직 인원이 얼마인데 그 다음에 구인 인원은 얼마다. 구직 인원은 일반인이고 구인은 기업체에서 하겠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인 인원은 얼마입니까? 21만 명이고 구직 건수는 32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21만을 32만 4천으로 나누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는 이거 풀려면 계산을 하다 보면은 착오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자계산기를 시험 칠 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단지 메모리 기능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냥 심플한 계산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또 이게 뭡니까? 이 취업 건수는 이 문제 풀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구인 배수 이런 거는 퍼센테이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붙이지 않고 그 다음에 길게 나오는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아예 숫자가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소수점 세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 하라고 하면은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면 됩니다. 뭐 15.5, 2, 7이다. 계산기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은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라 하면은 친절하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15.53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우리가 실기 풀 때 요 주의사항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구인 배수죠. 아까 나왔죠. 구인 배수는 구직자를 넣고 구직자가 얼마입니까? 구직 건수가 800이죠. 그 다음에 구인 인원이 얼마입니까? 42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소수점으로 0.53 원래는 8, 5, 40, 8이 16, 66 쭉쭉 2쭉 나가는 게 반올림하면은 0.53이 되겠네요. 이건 뭐 계산기 없어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충족률의 이제 개념이죠. 충족률의 개념은 봅시다. 충족률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게 전부 다 퍼센테이지를 구하기 때문에 전부 다 100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뭘 원하는데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게 충족률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인 인원이 얼마다. 얼마인데 결국 취직은 얼마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충족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선 건수는 해당이 안 되고 구직자 수가 아니고 충족률은 구인입니다. 저 구인은 누구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충족률은 기업체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충족률은. 자, 회사에서 얼마를 필요한데 총 기업체에서 얼마나 취업이 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쪽 요거만 하면 되겠네요. 기타는 여기저기 분류가 좀 어려운 내용을 넣었거든요. 이게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된 이렇게 뭐 직업 선택 결정 단계 이게 이제 이 이론이 많이 나와요. 전체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로 구분한 직업 결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이론이 뭔가 알기 어렵거든요. 제가 그 지난번 시험 준비하는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이거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뭐냐 구조가 나오거든. 여러분들 그 한강변에 힐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는지 몰라도 이 힐튼 호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예. 그래서 뭐 구조 나오거든 무조건 힐튼 호텔 생각하고 힐튼 모형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카톡이 많이 왔더라고요. 힐튼 호텔 구조 해가지고 이 문제 맞췄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무슨 뭐 정보가 어떻게 구조 나오면은 힐튼의 모형이다. 힐튼 호텔 구조가 복잡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혹시 조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오늘 조금 요 내용을 부과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을 기술적 모형과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직업 결정이 뭐고 처방적 직업 결정이 모형이 뭐고 그 이론가가 누구고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도 정말 안 나가고 재미없거든요.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기술적 모형, 처방적 모형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 기술적 모형은 무슨 기계를 고친다든가 이 기술이 아닙니다. 서술하는 겁니다. 서술. 네, 서술. 상담자가 내담자의 얘기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적어요. 적고 이걸 가지고 적어낸 내용을 보고 뭐냐면 직업 결정을 해주는 이 모형이 이게 이제 기술적 모형이고요.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에 반대예요. 미리 어떤 포맷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요거는 무슨 직업이다. 아예 포맷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약 처방하듯이 딱 뭐냐면 처방전 들어가고 나면은 해놓으면 그대로 약국에서 약을 지어주듯이 이거예요. 그래서 딱 이 포맷된 여기에 처방전에 바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 처방적 결정 모형 이론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요. 참 죄송합니다.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의 이론가는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두 사람만 외우면은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인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인지 어때요? 카테고리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처방을 하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커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커츠와 그 다음에 겔라트, 우리가 겔라트 보면 성남 시니 거기도 나오는 사람이겠지만은
겔라트, 뭐 잘라트 이렇게도 돼요. 원래는 뭐 영어로 GLLAT 이렇게 되는데 잘랐다. 그러니까 처방을 한다. 카츠, 자른다. 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음도 어때요? 강하죠? 처방적이죠? 카츠, 잘라트, 잘라트 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처방적 직업결정 모형 이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문제가 쑥 풀려요. 네. 그래서 봅시다.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까 뭡니까? 처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처방적 하면 여러분 커트, 젤라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커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뭡니까?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뭡니까? 처방적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은 커츠와 겔라트다. 이렇게 알면은 또 다음 문제 또 풀립니다. 여기서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처방적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 젤라트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기 사람들이 많아. 이거 다 외우려면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 또 여기 또 나오죠.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은 나오니까 커트 젤라트인데 여기 커트 나왔잖아요. 여기에 커츠하고 젤라트 두 사람이 나오면은 문제 오류가 되겠죠. 이래서 요 문제 깊이 알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이게 흥미유형에서 홀랜드 이론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복습이죠. 자, 사회형 봅시다. 사회형은 뭡니까? 남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서비스적인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봅시다. 쭉 보니까 사무적 계산적 능력 발휘한다. 체계적인 어, 체계적인 직업 환경에서 사무적인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뭡니까? 현탐례 사진관 중에서 뭡니까? 관섭형 대표적인 직업이 꼭 나와요. 사스라고 되죠. 도서관 사스. 예. 이게 되죠. 이건 사형이 아니고 이 내용은 뭡니까? 예. 이거는 관습형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땡이다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봐 주시고요. 자, 안드루스의 정보의 효용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드루스 정보의 효용을 안드루스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걸 이제 소형 시장이라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안드루스는 조그마한 이 동네의 오일장이라든가 소형 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시간만 날 때마다. 그래서 소유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모두가 다 알고 있느냐에 따라 정보 효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고 형태는 그것이 어떻게 가공이 되고 어떻게 정리되느냐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시간이 아무리 귀한 거라도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시간 효용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제 써먹을 수 없는 이런 거는 시간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장소 효용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정보의 효용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다예요. 그래서 소형 시장 안드로스 하면 시골장 소형 시장 이렇게 둘러보고 정보를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소형 시장. 그래서 소형 시장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뭡니까? 통계 효용입니다. 요거는 2차에도 이렇게 간혹씩 나오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직무 용어, 또 직무 분석 여기에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 쭉 읽어보면 이거는 직입니다. 직위 할 때는 한자로 보면 이게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 그래서 직위입니다. 직위.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분석과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입니다. 일단 답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조사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여 통계적 기법보다는 언어적 기법을 사용한다. 말이 안 되죠.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언어적 기법이 정확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직무 분석 방법 중 대입권법 우리가 배웠죠. 최초 분석법, 그러니까 직무 분석 방법 세 가지. 비대가 최고라 해서 최초 분석법, 비교 분석법, 대입권법이라고 해서 대입권법은 교과 과정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내용 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때 서기가 있고 옵저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의견은 반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대입권법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입권법에는 서기는 서기나 하고 옵저버는 그냥 관찰만 하고 그 의견은 제시하지 말라 하는 게 대입권법입니다. 기업상담소의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도 노동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건 노무사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안정기간에 장의 수집 제공해야 할 고용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직무 분석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무 회사에서 해야 되고 자 이제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네요. 여기까지 이거 문제 같지 않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볼게요. 여기에 보면 분석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이 실업자 봅시다. 79만 5천 명입니다. 79만 5천 명 나왔죠. 79만 5천 명. 전월 대비 4만 2천 명이 감소했다. 전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얼마나 감소했는가? 79만 5천 명에서 4만 2천 명이 감소를 했으니까 보태줘 봅시다. 변하기 전에. 그러면 7이고 3이고 어때요? 2죠. 여기 이게 795죠. 죄송합니다. 그럼 837이죠. 네. 자, 4만 2천 명이 감소하면 795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17년 7월에 대한 이거 분석이에요. 그런데 837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전월입니까? 전년입니까? 2017년. 전월은 2012년 7월이고 2012년 6월이고 전월은 820이니까 이게 전월이 아니고 전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문제도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나오면 똑같이 이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월이 아니고 전년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나오네요. 이 분석으로 틀린 거 이 도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군요. 그냥 이 틀린 걸 보여드릴게요.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의 경우 전문대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1년 이상은 바로 여기 보면 맨 끝줄입니다. 통계가 12개월 이상이니까 1년 이상이죠. 그런데 장기 실업 비중이 타 학력층에 비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33.7%인데 타 학력층이 높은 게 더 많죠. 가장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낮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똑같이 요래 나오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걸로서 오늘 직업정보론을 전부 다 마쳤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노동시장원에 들어가는데 노동 그 수요와 공급은요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직접 들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매우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소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고 노동시장론도 아주 쑥쑥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고 오늘 이것으로서 직업정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